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세계 1위 컨설팅 업체죠. 이제 맥킨지가 지난 11일 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다음 S곡선이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GDP가 예상보다 1조 달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5개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무엇보다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한 후진적 지배구조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횡보를 이어가는 우리 시장, 현재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은 성장성을 가진 우리나라 한국인의 힘을 믿으면서 화요일 경주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우리 기수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지수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CPI 그리고 이제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이제 관망하다가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장 좀 접어들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쨌든 양 지수 모두 붉은색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하창봉 대표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네, 주식의 봄이 좀 올 뻔했는데 오늘 주식의 봄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뭔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탁 막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가고, 물론 국내 관련주들도 보면 온 디바이스 관련주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전 섹터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일부 이제 선택받은 종목들이 쏠림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관점이 좀 있는 거고.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와 오늘 오후 1시의 흐름이 동일한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기다림이 좀 있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1시 정도에도 일정 부분 2차 진지 쪽으로 쭉 수급이 들어오고 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폼은 아직 오고 있지 않는 거고. 근데 시장도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타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뭔가 시세가 위에서 막힌 느낌이 듭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설령 일정 부분 국내 증시가 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가 어느새 2,500선 이상에 있고 삼성전자도 7만 원대 한 7만 3천 원대 하이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치고 가지 못하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신규 종목주가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극심한 그 단기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나와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약간 답답한 하루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답답한 흐름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주식시장에도 좀 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창환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수급 논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수급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하루이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규 상品목 같은 경우도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그런 이제 미래 성장성보다도 일단 그냥 그 공모 당시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청약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청약자가 많이 몰리면 곧바로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들이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섹터도 그 전에 HBM 관련주에서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을 수급이 쏠리는데 보통 이제 그 소재라든가 장비가 올라간 다음에 이후에 이제 보통 비메모리 그 반도체 종목들 어버버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순환매가 다 일단 한번 더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에 대한 좀 그런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오늘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 기재부에서 2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 양도세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그때 이제 오늘 초반에 강했던 반도체 특히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그런 제주 반도체도 좀 윗골에 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양극재 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수급이 이제 자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또 장 끝나서는 또 기재부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시간에 좀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뭘 기다리는지, 어떤 재료를 기다리는지가 그 명확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근 시장은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 같은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각 종목별 어떤 개별적인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일단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치전지도 그렇고 어찌됐든 순환매가 돌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는 하루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지수에 대한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어느덧 11월 달에 고점까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점수는 줄 수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도 그동안에 너무나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하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네.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뭔가 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반도체 섹터를 좀 이끌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퍼지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야속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반등들이 지금서부터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롱숏 관계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은 좀 답답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시장과 2차 전지 반도체의 대결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전 분위기보다는 현재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같이 가는 그림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도 한창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새롭게 보시게 되면 미디어, 광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좀 돌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되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그림들은 새로운 국면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우리가 준비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도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M7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M7은 다 빠졌는데 나스닥 100은 맞아요.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는데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급등을 한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종목이 움직이고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수급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무조건 처음 해야 됩니다. LS 머티리얼스 화려한 대비 두 번째 따따상에 성공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일단 청약 과정에서도 이제 흥행가도를 달렸고요. 오늘 드디어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좀 관심 있어서 좀 보니까 슬금슬금 오르나 싶더니 결국 이제 따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300%라는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LG 엠트론의 이제 울트라 패커시티 쪽의 어떤 분사 기행 기업이죠. LS 머티리얼스 주력 제품이 울트라 패커시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이 부분 우리 하창봉 대표님 좀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뜨거운 거죠, 뭐. 주가가 뜨겁다. 아,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신규주 첫날 그 상한가는 사실 약간 이게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달부터 신규 상장주의 가격 제한폭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당일날 상한가가 없고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60%에서 400%까지. 그러니까 400%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3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침 출발 자체가 조금 세긴 세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좀 강했고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사실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KNX였나요? 네. 그리고 한 2달 전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바이오 신약 세포 치료제 큐리옥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딱 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두 가지 결로 움직입니다. 사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뭐 모멘텀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이제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잠겨 있느냐.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의 물량이 잠겨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작고 두 번째가 최근에 그 장의 성격이 좀 괴를 같이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뭐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상장될 분위기에 뭐 공모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같은 섹터에 대한 분위기라는 거죠. 뭐 캐파시티가 이제 캐파시티라는 것 자체가 울트라 캐파시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떤 성장이 갈 거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라도 주가가 약간 오버웨이팅의 어떤 비중이 나올 때는 수급에 쏠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LS 그룹 자체가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LS 전선 아시아도 보면 LS 히토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원래 전력 인프라 쪽에서 에너지 쪽으로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파시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어떤 보완제 또는 대체제는 아니죠. 보완제 성격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은 있긴 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단기 세력의 어떤 쏠림이었다. 세력이란 말은 좀 그렇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수급이 만들어낸 상한가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을 체크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기업이 따뜻하게 간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 입성할 수 있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수도 적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 역시 이제 사실 흥행 가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역시 따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에 어쨌든 성공적인 대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IPO 시장의 분위기가 연말과는 이제 평소 연말과는 좀 다르다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부장님께서 좀 멘트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청약 자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특히 이제 기관 청약이라든가 외국인 청약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첫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렇지 않은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대표적이죠. 첫날에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시가도 한 10%밖에 뜨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싸다 하면서 지금 매수가 몰렸던 것도 있고 뭐 일본도 코인 자금이 들었다는 얘기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특립 편입까지 되면서 이제 인덱스 자금이 이제 12월 14일 종가로 들어올 텐데 아마 그때 이후로는 추가적인 수급 이벤트가 좀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LS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신규상장 종목들이 확실히 이제 청약장에 몰린 종목들은 그러니까 회사 뭐 내용보다도 사실은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에 몰리는 종목들은 좀 쫓아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판단 유보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공모주는 거의 성공합니다. 웬만해서 수익이 나는데 저도 그 아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도 고객들이 많이 지금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체크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는 이유가 오늘 끝나고 시가총액 1조 6천억이거든요. 작년에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되고 내년도 추정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일단은 밸류상으로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종목은 아니고 아까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게 그 콘덴서 일종이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풍력의 그 터빈 쪽에 좀 많이 드러나고 하고 있고 ESS 쪽으로는 매출 비중이 아직은 좀 미비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소재로는 보기 좀 어렵다 정도로 그냥 부품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수비 이벤트 끝나는 14일 정도는 차익하시고 다른 에코프로 관련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그 고스트 로보틱스인가요? 거기 네네. 이제 인수권 때문에 좀 로봇주로 분류가 됐는데 작년 2022년 11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특허 소송 7건을 네. 건에서 특허 소송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로봇주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로봇 쪽에서도 좀 차익 매물 나와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패턴이 첫날 쭉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조정 받는 패턴이 있고 첫날 저점 찍고 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첫날 급등 나오는 곳에서 조정 나오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첫날 또는 그 다음 날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차익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IPO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사실은 이제 청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쟁률 한번 보신 다음에 추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해도 정말 많이 받아봤자 4-5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쵸. 이게 따따상 간다 하더라도 진짜 뭐 한 일주일 뭐 짜장면 값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장하고 나서의 이제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평소와는 다르게 좀 화랑이 좀 분위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연말 IPO 네. 시장에 대한 이상 과열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의 순환매 지속에 따른 이제 수급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파트너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IPO 하는 기업들이 무조건 좋은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평가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어가지고 본격적인 시장에 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신규 상장한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그렇지 못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 IPO 시장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지금 뜨겁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사실은 기업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고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어찌됐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기반을 한 상태에서 지수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특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FOMC 결과물들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우리 대표님이나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내가 이 종목들을 내 전자산을 올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는데 이 마침 최근에 1, 2주만 우리가 시각을 뒤로 돌려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00%, 200% 상승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이전에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나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습 효과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버린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 시장 트렌드에 딱 들어맞는 종목군들이 적재적소에 지금 상장을 하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수급이 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지금 따따상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서 LS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안 갑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에 대한 크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급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시장에 떠다니고 있는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집중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또 한쪽에서는 과열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거를 과열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찌됐든 지간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이러한 쪽에 속하는 자금들은 아마 이러한 매매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로테이션이 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첨언하면 저는 사실 거래소가 왜 신규 상장주의 첫날 거래량을 60에서 400%로 늘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IPO를 하는 순간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은 픽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그때부터 유통시장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LS 머티리얼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넓혀 놓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이걸 기업에 집중하는 순간 주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공모주 하시는 분들 쭉 드리는 이야기인데 공모주는 그냥 첫날 파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가장 맞고 두산 로보틱스도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상장한 첫날이 고가였고 한참의 시간을 갖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할 때 그 분위기가 가장 중요했는데 KNX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300% 간 기업인데 KNX가 상장할 당시에 이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통형 CID를 만드는 부품 회사다 보니까 같은 길로 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모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 IPO가 우리말로 바꾸면 기업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이쁘게 만들어서 들어오거든요. 재무 상태 실적. 근데 실제로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또 들어와 있는 상장 기업과 상장을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이제 주가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할 때부터 이미 시가총액 자체가 코스피 200 특립 편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던 기업이고 사이즈 문제거든요. 근데 이 LS 머티리얼즈는 물론 뭐 내일도 주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1조 6천억이라면 코스닥 상장이면 이거는 코스닥 1조 6천억은 의미가 없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에 6조 원대 100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뭐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MSCI든 코스피 200 특립 편입이든. 근데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자체가 오늘 그렇게 따따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조 6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상장 예정돼 있는 기업도 있어요. 이제 블루엠텍이랑 DS단서 그리고 네. 내년 연초에도 상장된 기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흥행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대응 방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공모주는 우리가 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네,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상장한 종목들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첫날은 거기 들어오는 수급 자체는 사실은 그 묵은 수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 물량도 없을 거고 기관 구주 매출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 들어오는 건 전부 다 새 돈이고 단타 세력이고 또 빠지는 동은 이제 공모 시장에서 들어왔던 차익 매물인데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블루엠텍 같은 DS 단석이죠. 네. 일단 공모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1,000억 정도가 되고 시가총액 5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천억 사이즈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봤는데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리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장주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이것도 이런 분석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 이렇게 실컷 분석을 해놨는데 네. 올 LS 버트리얼즈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예측은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짜리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점에서는 이 업종 자체가 약간은 DS 단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두 번째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보니까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인데 같은 그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또 희한한 상장 요건을 줬더라고요. 테슬라 2017년 요건이 뭐냐면 매출 사이즈는 없다 하더라도 전년도 매출이 보니까 시가총액 500억, 그다음에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 이상이면은 특례 상장 시켜주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파도 사건은 좀 별개. 그래서 파도가 말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세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얘는 아침에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측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바이오인데 비즈니스 자체가 백신과 의약 외품 유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네, 블루엠텍 말하시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의료 기자재의 쿠팡 정도로 보는 경향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이런 쪽 시각보다는 오히려 유통 플랫폼 쪽으로 네네. 아마 시장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예상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고 뭐 기업의 내용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뭐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략과 섞어서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 또 하나 올라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드디어 올라오는데 역시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되는 상장 우려에도 나오는 상황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신지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뭐 이노베이션 상장은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IPO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일정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당장 뭐 내년 얘기도 있지만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 대략 한 2027년도, 6년도, 7년도 가야지 아마 상장 가능할 겁니다. 2027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캐파가 82,000톤 정도 되는데 그 지금 하는 사업은 그 저가의 탄산 리튬을 이제 고가의 수산 리튬으로 이제 그 컨버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가 이제 그 업스트림 쪽도 직접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IRA법 수혜가 받는 미국 쪽에서 직접 할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주로 호주 그 아이오니어에 그 통해서 미국에서 네. 탄산 리튬을 저가에 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이제 스트림 쪽으로 이제 점토 리튬을 이제 수산 리튬으로 직접 변환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제 MOU를 맺은 상태고요. 직접 정광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져서 기존의 컨버전 사업 외에 추가로 직접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사업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합작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이제 호주의 그 아이오니어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상당히 리튬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사실 에코프로의 그 밸류에이션의 BM 다음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82,000톤을 계산해 보면은 그냥 수산화 리튬 가격을 키로당 30달러 계산하면은 톤당 3만 달러 정도고 환율을 1,300원 잡으게 되면 대략 매출이 대략 한 3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35% 정도라서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35% 정도 잡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도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에 30배 주게 되면은 뭐 20배, 30배 이렇게 주면 그 밸류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구주 매출 발생하니까 뭐 지분율 계산하게 되면 한 70에서 80% 정도 잡고 여기에 할인율 적용하면은 그 이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나올 것이고요. BM보다는 약하지만은 에코프로 BM 다음으로는 핵심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얼마큼 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밸류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상장을 안 하고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쳐주질 않는다, 기업의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 물적 분할인가 그거 해서 상장했던 이유도 당시에 이제 비상장 그 자회사를 상장을 다 해서
다 개당 10조의 회사를 만들겠다 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그걸 달성한 것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에코프로에 대한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등 이런 자회사 가치를 1,000억을 잡아놨습니다. 장부가로 잡아놨는데 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거의 9조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가치가 좀 다른 이유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회사의 가치가 다르고 또 그런 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매각이라든가 뭐 수합이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상장사보다는 당연히 상장 자회사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의 그룹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폄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봐서 뭐 지주사 할인, 뭐 그런 중복 상장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상장사에 대해서 가치를 거의 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상장하는 게 에코프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직 뭐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노베이션 상장이 앞으로 진행은 되겠죠. 이제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소식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나중에 상장할 때를 대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올해를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증시 상황 자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IPO를 포기한 사태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이커머스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이 마켓컬리를 비롯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IPO 시장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파도 상장 이후에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 IPO 시장이 되게 좀 의구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여급 IPO의 빅딜이 사라질 거다라는 이런 예상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지 우리 최영준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내년을 예상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존에 이 상장 실패가 좀 이루어진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업계에서 평판이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기업을 딱 들었었을 때, 아, 이 기업은 생각보다 성장성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은 마켓컬리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마켓컬리가 최초에 팬데믹 때 4조 얘기에다가 네네. 그 몸값이 1조로 딱 다운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 마켓컬리에 대한 경쟁성들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시장에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유통업종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안 되거든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마트 이자가 어떤 이자인지도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돌파구 역시도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유통 자체를 다 잠식하고 있는 쿠팡 시총을 보시게 되면 네.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11월 달까지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한 시총이 한 40조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유통사들, 정말 굴지의 유통사들의 시총 대비해서 4배, 5배 이상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 IPO를 통해 가지고 유통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 구멍이 없어요.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IPO 쪽으로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와 유사하게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년도 한 해도 험난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엔카, 중고차 플랫폼입니다. 네. 일단은 엔카가 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혼탁해져 있었던 중고차 시장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친소비적인, 그러니까 소비자에 가까운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무언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질서가 없었던 시장에서 네. 맑은 빛을 보여줬던 유일한 유통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노이즈가 좀 있죠. 네. 현대기아차가 네. 맞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만큼의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뭐 시장에서 평가가 아마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잣대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IPO 시장에서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2024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부는 기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다음 질문이었는데 싹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2024년도 투자 전략은 확실히 수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화되는 2차 전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IPO 시장에서도 계속 보여주듯이 올 한 해 2차 전지의 상승세는 연말까지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어쨌든 우직하게 상승세를 그려오고 있는 이 2차 전지 섹터 역시 정말 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는 섹터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섹터입니다. 뭐 만년 저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삼성 SDI가 조금 엮이면서 요즘에 일각에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개발이 아직 멀었다라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뭐 꿈의 배터리라 부르고 있죠. 이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이 전고체가 상용화될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이게 뭐 개발되느냐 마느냐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기술자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할 뭐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상용화가 될 경우에 어째 잘 돼서 될 경우에 이게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뀔지 우리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가격 경쟁에서 여기서 이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삼성 SDI가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들어가는 그 황화 니켈을 그 이스페타 그 스페 케미칼 네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에코프로 BM에다가 납품을 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전고체 배터리로 삼성 SDI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이 그냥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전기차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작게도 만들 수 네네. 있거든요. 작게 만든다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그 전기차 다음에 뭐 스마트폰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작게 만들어서는 좀 뭐 네.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걸 크게 기대하시는 거는 투자 포인트로서는 좀 매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엔솔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리튬 메탈 네, 그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리튬 황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쪽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그냥 이런 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관련 종목들 급등 나오면은 그때는 차익도 노리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단어를 제가 언제 봤나 했더니 제가 대학교 때 나 얘기를 처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떠나가지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테슬라도 LFP 이걸 넣는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낮춰서 이제 가격 경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차후 나오는 어떤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2차 전지 섹터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공식을 벗어나서 최근에는 뭐 다양한 대체 2차 에너지 전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탄산 리튬보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나트륨을 통한 이제 방식을 이제 나온 나트륨 배터리가 사실 대표적인데 차세대 2차 전지 시장 과연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주목해볼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 하창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는 중국발 디리스킹을 위한 뭐 기술 개발에 보는 것 같죠. 또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 노스벨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실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 중국하고 유럽 관계에서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약간 말은 많습니다. 말은 많고 워낙 이제 중국의 니켈이라든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직행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뭐 마찬가지죠.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에서 천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는 그림이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속 하는데 이게 기술 개발과 진화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큰 단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원가도 낮출 수 있고 고효율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대부분이 아까 전고체처럼 기술 개발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은 하는 거 그게 상용화되고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얼마나 정도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내용이고 우리 투자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움직이는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거 고체가 액체보다 가볍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또 나트륨 배터리 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일부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여요. 상반기 때 움직였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우리가 표현으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리스크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돌고 돌아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나트륨 배터리든 전고체 배터리든 기술 개발은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했고 미래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는데 조금 더 해가 거듭될수록은 시기의 문제일 뿐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술의 진보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슈는 진행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 좀 크다. 그리고 또 한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LG화학이든 삼성이든 뭐 많은 기업들이 결국 차세대 배터리에 연구를 하고 아까 삼성도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44조 원 에코프로 BM의 잭팟 수주에는 SDI P6 그리고 그게 이제 유럽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첨언을 좀 말씀하시죠. 하면요. 네. 저 보면 그 워딩에 보면 대중국티 리스크 본격화 저 말이 네네. 저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 그 나트륨 배터리 얘기할 때 이제 그 CATL이 얼마 전에 네네. 국내 3번계 배터리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개발했다면서 네네. 이렇게 증거 리포트에서도 나트륨 배터리를 찬양하는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 속 들어갔어요. 근데 네. 갑자기 어느 날 유럽에서 디리스킹 대중 디리스킹을 본격화하면서 뭐 그렇게 소듐 배터리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내용이 좀 다소 전 그거 보면서 뭐 이런 경우 다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소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쪽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좀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을 완성품이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게 이제 신기술이라기보다도 이미 이제 나왔던 건데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나트륨 배터리가 되게 위험한 게 이제 그 어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단순히 불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폭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후라이팬에다 소금 넣고선 불 가하면 막 툭툭 튀잖아요. 막 네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에 게임 되기는 어렵고 그냥 일부 이제 저가형 쪽에서 ESS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투자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면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나트륨 배터리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우리 이제 과학 시간에도 나트륨 요만한 거 던졌을 때 막 불이 막 붙잖아요. 그래서 야 저게 보통 기술력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술의 발전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전도유망한 대표 성장주죠.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제는 개별 섹터의 접근 방식 또한 이제 되게 세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이창환 부장님께서 이제 경주마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2차 전지 종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는데 뭐 리튬이나 양극재나 뭐 전해액이나 분리막 전고체 등 메탈 가격 이슈 이후에 2차 전지를 만일 2차 전지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 방법이 아닌데 2차 전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이걸 업종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혹시 조언이 가능하실지. 지금은 이제 그 셀이라든가 장비보다는 그 소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실적 성장은 분명히 확실한데 내년이 좀 다소 좀 슬로우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반등 느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네네. 본격적으로 받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그냥 그 플랫만 가더라도 네. 영업 이익률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훨씬 올라가야지 리튬주 뭐 에코프로라든가 모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본격적으로 반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래서 양극재가 제일 빠를 겁니다. 양극재가 그리고 그 ROIC라고 해가지고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이 전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높거든요. 30% 넘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쪽도 그렇고 양극재도 특징적인 게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양극재 기업과 그 전해액 쪽에서는 뭐 엔케임이 대장이긴 하나 엔케임 같은 경우는 아직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리고 회사 가이던스가 다소 좀 너무 세서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컨센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서는 엔케임이 이제 전액적인 대장주가 될 것 같고 엔케임뿐만 아니라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덕산테크코피아 아니면 동아기업 등의 국내에 있는 그 전액 기업들 다 골고루 다 쓰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공통적인 거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 북미 지역에서 캐파를 구축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북미 시장에서 북미 지역에서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 전액 기업과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박 쪽에서도 이제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가 SKC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구리 쪽에서 쇼테지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동박 가격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 동박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그 친환경 소재 세 가지 기업으로 확실히
변하고 있는 SKC를 개인적으로는 동막 쪽에서 탑픽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소재 방금 말씀드린 소재 쪽으로 보시고 분리막 쪽을 많이 밀고 있는데 분리막은 어차피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과점이기 때문에 분리막 쪽은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안 잡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소재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긴 말하는 것보다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의 포트폴리오 잘 짜서 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들리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또 리프레시 되면 또 저희가 또 들려드릴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들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내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우리가 나오는 기사를 좀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2년 내 사실 최대치를 찍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도 제가 보니까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현재 지금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영향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노광 장비 EUV 쪽 이제 ASML 뭐 슈퍼을이라 불리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 비메모리뿐만 아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노광 공정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격상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 우리 최영돈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대감이죠. 네, 일단 기대감. 1차적으로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 플러스 알파를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년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강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HBM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한 해 1년 동안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9월달, 10월달, 11월달부터 해서 낸드라든지 PCD램이라든지 가격들이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큰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비즈니스 트립을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ASMR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술력 자체가 또 워낙 또 탁월한 상황들이고 이쪽에서 또 노광 장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해 GA 게이트 올라운드 이 공정 자체를 실행시킬 수가 네.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산업에 대한 변화들은 우리가 뭐 둘째 치더라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네덜란드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내년도 뭐 우리가 산타랠리를 넘어서 연초 효과까지 노렸을 때 반도체가 빠지면은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름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점에서 나왔던 그런 이슈 이벤트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님은 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이 시장 자체에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간다고 장비가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5년이고 이재용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취임 이후에 파운드리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아마 네덜란드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번 이제 대통령 방내죠. 얘도 같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장도 같이 갔는데 이게 장비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 주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장비 한 대가 EUV 노광공차 한 대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ASML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가져왔으면 하는 게 제가 알기로도 뭐 10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또 그쪽 ASML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삼성과의 딜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거고 오늘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던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AMD의 새로운 HBM 관련 반도체 칩의 출시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하나 빼고 29개가 다 올랐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도 좀 있었고 즉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더 이상 하방 왜냐하면 감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Q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감산했으니까 낸드나 메모리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또는 AI 반도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Q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증권사에서 대부분 지금 9만 원 목표가에 얼추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다시 전망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거의 8조 원대 후반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메모리 업황 자체가 더 이상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더디지만 홀드 앤 바이 전략이 맞는 거고요. 갖고 있으면서 빠지면 매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된 2,500개 중에서 300개 정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관련주는 지금 보게 되면 HBM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일부 이제 온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한쪽을 제가 볼 땐 그렇게 본 겁니다.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다른 쪽을 찌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어떤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추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12월 달 말까지는 저는 변동성에 좀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기자들이 귀찮게 하는 거죠. 그거 안 합니까? 근데 검토한 적 없다와 없다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만 할 거니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거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오늘 시간에 주가가 좀 빠졌다든지 내일 또 2000지 관련주가 조금 빠진다면 이건 주시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시장이 바라는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대주주 기준 금액 상향하라. 뭐 상향하라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든 안 하든 예, 이거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한쪽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뭐 신규주도 그렇고 청약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12월 달에 이 장은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든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마지막 첨부하면요. 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업데이트라면은 그 OECD 그 경기 선행지수가 네네. 11월 달에 플러스 나왔습니다. 100.4가 나와서 네네. 0.1% 올라가서 그날 그 AMD 쪽에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그 반도체를 발표한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게 같이 연동돼서 불을 뿜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12개월 연속 상승이니까 평균 한 14개월 정도 상승이 나와서 그러면 12월 달이나 1월 달이 꺾이냐 안 꺾이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더 치고 갔어야 되는데 환율이 아직 지금 1,300원대 네. 다시 가다 보니까 이 환했다는 그 매수가 외국인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런 정도고 막 경기 선행지수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뷰는 사실 그렇게 나쁜 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도 사실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멘트가 나오고 나서 또 어떤 추가적인 멘트가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를 정말 짧게 우리 최영동 파트너님께도 한번 들어보시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하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시네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관두고에 대한 문제, 뭐 10억이냐, 30억이냐, 50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할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을 져달라 이거거든요. 불확실성의 해소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해를 넘긴다거나 했었을 때 시장에서 막판 물량이 또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달 동안에 정말 주가의 모든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가능성들이 열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네. 좋았잖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전에 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생각보다 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네네. 일요일 날 6시에 발표를 네네. 하면서 깜짝 발표를 했었던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아쉬운 종가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0억에서 그냥 잔류만 된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실망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12월 달이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저점 구간들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되는 게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올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동성 장세와는 달리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대장에 올라간다고 다 따라 올라가는 시장 지금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제 업종이 같아도 철저히 개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지금이고 이럴 때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종목 선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데 저희 경주마가 앞으로 이 필터링을 잘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저희 시장 마친 뒤에 저희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의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고요. 내일은 이제 이경규 대표님 나오시고 반종민 소장님 나오시고 강주혁 대표님 세 분 나오십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